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조리 죽여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언제든지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또 똑같은 모습을 보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도 다 죽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안녕하세요. 노랑잠수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이 책입니다. 조정래 선생님의 아리랑, 해냄에서 출판된 책입니다. 이게 그 조정래 선생님이 등단 50주년 개정판이라고 하고요. 도서출판 해냄에서 2020년 10월 15일 날 출간된 책입니다. 사실 제가 지난 가을, 늦여름, 작년 2024년 늦여름, 가을 요때부터 조정래 선생님의 대하소설 시리즈와 함께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읽었던 책이 태백산맥이었고, 오늘 소개할 책이 아리랑이고, 지금 읽고 있는 책이 한강입니다. 사실 뭐 대단하게 큰 의미가 있어서는 아니고요. 평소에 제가 이제 윌라를 오디오북을 좀 듣는 편인데, 특히 운전하면서 좀 듣다가 문득 좀 장편 소설을 들어볼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찾다가 눈에 딱 띄었어요. 그래서 그래, 조정래 선생님의 소설들도 의미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0대 후반, 30대 초반 이때쯤에 읽었던 기억은 나요. 근데 이제 워낙에 오래되기도 했고, 그래서 태백산맥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종이책은 읽다가 보면 휙휙 넘기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또 뭐 이렇게 좀 집중해서 읽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읽는 속도가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오디오북이라고 하는 건 라디오 듣듯이 계속 틀어놓고 듣다 보니까 물리적인 시간을 거스를 수가 없네요. 생각보다 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 그 태백산맥은 거의 한 3개월 정도 읽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아리랑도 거의 그 정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아리랑을 다 읽고 난 다음에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힘들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태백산맥을 읽을 때도 참 힘들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아리랑을 읽으면서도 참 힘들다라는 생각을 해서 뭐 좀 쉬었다 읽을까 그랬는데, 또 사람 마음이라는 게 여기 안 들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한강을 읽고 있고, 1권을 이제 막 끝냈습니다. 1권이 그 4.19가 막 끝나면서 1권이 끝나더라고요. 4.19의 후유증을 겪으면서 이제 1권이 끝나고, 지금 이거 막 들어갔는데, 이권에서는 그 이후에 이제 선거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조정래 선생님의 초대하 3부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정래 선생님의 작품을 읽으면 카타르시스라는 거는 못 느낄 것 같아요. 제가 태백산맥을 읽을 때도 읽는 내내 되게 안타까웠고, 마지막 장을 덮으면서 이렇게 끝나면 어떡해, 다 쓸어버려야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책은 더해요. 읽다 보면 정말 막 한숨이 푹푹 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쩌면 조정래 선생님은 소설의 형식을 빌렸던 것 뿐이지 보고서 같은 느낌으로 다 쓰셨나? 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했습니다. 제가 그 태백산맥을 읽으면서 되게 분노를 많이 느꼈었거든요.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이 책은 읽으면서 분노와 더불어서 되게 무력감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차이가, 태백산맥은 어쨌든 내 나라 안에서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잖아요. 물론 뭐 좌우익의 대립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떠나서라도 친일파들을 제대로 숙청하지 못한 이야기들이다 보니까 화가 났던 거였는데, 아리랑을 읽으면서 식민지 백성의 삶, 그러니까 도저히 뭐 물리적으로 어쩔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좀 많이 무력감을 느낀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안타까웠고, 사실 제가 책을 읽거나 그러면서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그러면서 별로 눈물을 안 흘리는데, 이 책은 들으면서 정말 안타까워서 콧등이 찡해지고 눈에 눈물 고이고 이랬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게 좀 되게 색다른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이 책의 처음 시작 장면이 그
식민지 백성들의 삶이라는 게 이럴 수밖에 없는 건가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처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박영근이라는 인물이에요. 박영근이라는 인물이 일본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하와이 농장으로 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심지어 하와이 농장을 가면서 받은 돈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일단 남은 가족들 좀 먹고 그리고 큰딸 시집을 보내 라고 말하는 정도의 금액이에요. 아무리 가난하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런 행사에 돈이 들어가니까. 근데 그걸 해결할 수 있을 만큼의 돈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하와이를 갔는데, 그러니까 박영근은 평생 몰랐겠죠.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근데 정작 남아있는 가족들은 그 돈을 못 받아요. 빚쟁이가 너 대신 받아갔어. 그래서 빚쟁이한테 가서 네 빚 떼고 남은 거 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난 받아온 적 없어. 이러면서 서로 등 떠밀다가 결국에는 그 돈마저 못 받고 포기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처음 시작부터 좀 되게 먹먹하게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하와이로 떠난 식민지 백성의 이야기에서 시작을 해서 당연히 우리 식민지 조선, 그리고 하와이, 일본, 뭐 독립군들의 주무대인 중국의 만주를 넘어서 러시아까지 되게 방대한 무대를 보여주는데, 그 무대들을 정말 세밀하게, 제가 앞서서 태백산맥 얘기를 할 때 빨치산을 현미경대고 들여다보듯이 묘사를 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서도 정말 그렇게 큰 돋보기들이 되고 정말 성능 좋은 현미경을 들이대고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처럼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마지막 쯤에 보면 이제 위안부 생체 실험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 생체 실험 마루타에 관해서는 저 대학 다닐 때 그 마루타가 뭐 731부대인가 하는 그런 영화를 봤던 기억이 좀 나긴 하는데, 그렇게까지 세밀하게 묘사하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데 막상 그분에 대한 묘사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왜 묘사를 별로 안 하고 넘어갔지? 조정원 선생님의 어떤 그런 작품들을 읽어보면 이 부분도 되게 세밀하게 묘사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어쩌면 조정래 작가 선생님께서도 그 끔찍한 현장을 그렇게까지 묘사하는 게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책을 읽으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도 좀 있어요. 그 중에 좀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전 그거였습니다. 아리랑. 우리가 부르는 아리랑 있잖아요. 그게 전통 아리랑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 책에서 소개한 걸 보니까 원래 아리랑은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그 부분은 똑같지만 그 나머지 부분들은 지역마다 다 특색이 있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뭐 농사 지을 때 부르는 내용 다르고 되게 달랐다고 해요. 근데 일제시대 때 이제 그 나운규가 아리랑이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되게 어마무시하게 인기를 끌었다고 하고요. 근데 그 영화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리랑이 들어가 있는 거죠. 편곡을 한 거죠. 원래 음악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배제하고 이렇게 위해서 이제 뭐 가사도 좀 바꾸고 살짝 곡도 편곡을 좀 해서 부르기 쉽은 어떤 그런 멜로디가 들어가고 이렇게 됐었나 봐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아리랑. 그러니까 가사에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다 발병난다 라고 하는 가사가 들어간 게 나운규의 아리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영화가 워낙에 전국적으로 히트치는 바람에 모든 사람들이 그 노래를 부르게 됐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리랑의 원곡이 되는 것 같은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걸 읽으면서 제가 또 하나 기억이 났던 게 있었어요. 그 뭐냐면, 저는 사실 이제 저희 누나가 어릴 때 그 고전무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누나가 춤추는 거 많이 봤었고, 그래서 본 적이 있는데, 부채춤 있잖아요. 한복 입고 추는 부채춤. 그 부채춤 역시 그렇게 오래된 춤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요 리뷰 작성을 위해서 좀 찾아봤더니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부채춤은 무용가 김백봉이 1954년도에 창작한 신무용이고 전통 무용을 간소화한 작품이라고 한다. 궁중무용, 승무, 무당의 춤에서 영감을 얻은 작품이라고 한다. 그래서 중국에서 한때 왜 이 부채춤이 자기네 전통춤이라고 우겼었잖아요. 그러다가 그 말이 쏙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이게 한국에서도 전통춤이 아니었네? 뭐 이래서 그랬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 예, 나온교회 아리랑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오래된 전통 구전 아리랑이 아니고, 예, 그렇다라고 하는 거를 이 책을 읽고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하나 기억이 나는 건, 아마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과 겹쳐지면서 더 인상 깊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승만이 이제 우리나라의 해방 이후에 대통령이 된 건 뭐 다들 알고 있죠. 근데 일제 강점기 시절에 임시정부에서도 대통령을 지냈던 사실이 있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말을 하자면 좀 부끄럽습니다만 이 부분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르고 있었는데 그 책 읽으면서 되게 좀 황당했다고 그래야 될까? 어이가 없다고 그래야 될까? 어쨌든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승만이 탄핵됐대요. 그 당시에. 일제시대 때 임시정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 탄핵이 됐는데 탄핵된 사유가 뭔지를 좀 궁금해서 물론 이제 책에서 대략적인 설명이 나오긴 합니다만 상세하게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 이승만이 탄핵된 사유에 대한 어떤 전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참 이런 일이 다 있어 라고 생각했었는데 마침 제가 그 부분을 읽을 즈음이 언제였냐면 그 대법원에서 이제 전 대통령이죠. 윤석열의 탄핵 선고가 왜 이렇게 늦어져? 라고 막 사람들이 마음을 졸였던 그 시기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이승만의 탄핵 사유서를 좀 받고 그 다음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나온 걸 다시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이승만의 탄핵 사유가 훨씬 약하더라고요. 정치적인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깊게 얘기하긴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두 개를 어쨌든 임시정부였던 어쨌든 우리나라 최초의 대통령의 최초의 탄핵 사유가 참 인상 깊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과 관계없이 나중에 두 개를 한번 비교해보는 영상을 찍어볼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앞서서도 얘기했습니다만 태백산맥도 그랬고 지금 아리랑도 다 읽고 난 다음에 너무 허탈했어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소설의 구조는 기승전결이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나쁜 놈이 좀 벌을 받고 최소한 어떤 형태로든 마무리가 좀 되죠. 또 고생하고 노력한 사람도 보상을 받던가 뭐 경우에 따라서 실패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마침표를 찍어요. 그래서 아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는구나 이렇게 끝났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죠. 그런데 이 책은 그렇지 않아요. 태백산맥도 그랬고 이 책도 그렇고 아마도 한강을 다 읽고 나면 똑같은 말을 또 하게 될 것 같긴 합니다만 그냥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그냥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아리랑 끝날 때 아리랑 마지막 부분을 딱 듣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 이렇게 끝나면 어떡해 이렇게 끝내면 어떡해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최소한 그 소설에 등장했던 중요한 인물들이 해방을 맞이하는 모습은 좀 보여주고 끝내지 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 책에서는 그러지 않고 끝냈어요. 그래서 저는 역시 똑같은 말 한 번 더 합니다만 이선 소설이 아니에요. 그냥 그 시대에 대한 어떤 시대 보고서 또는 관찰일지, 관찰 기록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이 책 아리랑의 마지막 부분에 그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그 일본군 부대 근처에서 만주였던가 상해였던가 어쨌든 중국에 있는 일본군 부대 근처에서 그 사진관을 운영하면서 첩보 활동을 하던 고정간첩 활동을 했던 부부가 있어요. 그 중에 부인은 이제 다행히 아이들하고 도망을 가지만 사진관에서 있던 남편은 일본군에 잡혀요. 잡힌 다음에 남편은 일단 자식과 부인이 탈출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서 그만큼은 입을 다물고 있다가 그 정도 시간이 지났다고 판단을 했을 때 이제 부는데 그 내용도 사실은 사실이 아닌 거고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너한테 정보를 준 놈들이 누구야? 그랬더니 자기랑 근처에 있던 가게를 운영하던 식당 주인, 뭐 술집 주인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일본인들이에요. 그래서 일본 놈이 한국 놈한테 속아서 정보를 빼돌렸어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활동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잡혀이 끝나고 나니까
어딘가로 끌려갔겠죠. 그래서 본인은 그러면서 감옥에 끌려가거나 나는 죽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야기에 의하면 이 사람은 생체 실험실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 예방주사 맞자, 뭐 주사 맞는 것까지는 묘사가 되거든요. 근데 그 뒤에는 묘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척 끔찍한 상황에 놓였습니다만 거기서 이야기를 끊고 다음 장면이 우리나라의 해방이에요. 그런데 해방이면 최소한 좀 뭐랄까 조선 땅에서 국민들이 백성들이 대한독립 만세 외치고 태극기를 흔들고 일본 놈들 쫓겨가고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면 그래도 좀 나았을 텐데 이 책에선 그런 모습을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주면 그거로라도 좀 이렇게 좀 카타르시스를 삼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랬는데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게 뭐냐면 중국에서 그 일본군들에게 이제 군량미를 보내기 위해서 농사 짓는 강제 노동을 하는 공동 농장이 나오는데 일본군들이 감시를 하고 조선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농사를 짓고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나오는데 어느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 일본군들이 다 사라진 거야. 감시하던 사람들도 없고 그 자기네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패망했나 보다, 도망갔나 보다. 우리도 이제 조선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짐을 싸들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앞을 누가 가로막냐면 원래 그 땅의 주인이었던 중국인들. 그들 입장에서는 조선인들이 식민지에 사는 피지배 계급의 어떤 그런 비참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보다 내 땅을 빼앗아서 농사 지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원한이 더 큰 거예요. 그들 눈에는 조선인도 그렇게 강제 노역을 하던 조선인도 일본 놈들과 똑같은 놈들이야가 돼서 거기에서 그들에게 그 농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맞아 죽는 그렇게 끝나는. 그래서 거기에서는 제가 지금 정확한 구절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건 때문에 그쪽에 사는 사람들은 광복 해방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 그 사건 뭐 이렇게 부른다는 식으로 묘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참 철저하게 쓰라리고 아픈 이야기들만 나오고요. 그리고 거기 보면 또 중간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느냐면 그 러시아 쪽에 이주해 살고 있던 한인들, 조선인들 그 사람들이 다들 공산당으로다가 이제 그 러시아의 혁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너희를 위해서 도와주면 너희들도 우리나라 독립을 도와줘. 이런 관점에서 이제 도와줬겠죠. 중국 공산당도 그렇고 러시아 공산당도 그렇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독립군들이 되게 많이 가 있었더라고요. 그랬는데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들이 모조리 기차의 화물칸에 실려서 어디론가로 떠나요. 그래가지고 지금의 고려인들이 사는 지방인 것 같아요. 거기가 글로 그냥 강제 이주돼서 가는 거죠. 근데 가면서 되게 좀 똑똑한 그리고 어쨌든 소련이죠. 소비에트 연방, 소비에트 연합의 공산당원이었던 조선인들이 그걸 항의하러 갔다가 돌아오지 못해요.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얘기도 안 나오고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죽었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뭘 믿냐면 적어도 소련의 공산당 당수인 스탈린은 우리가 이런 꼴을 당하고 있는 걸 모를 거야. 그래서 그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려야 돼서 되게 노력을 하는데 나중에 뭐가 나오느냐면 그 조선인들 이주하는 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내리고 이행 지시를 내린 사람이 스탈린이었다. 중국에서도 중국의 공산당을 도와줬던 조선 독립군들은 팽당했다. 자기네들의 목적을 이루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쓸모없이 버려지는 그런 비참한 모습들도 좀 많이 나오고요. 어쨌든 그렇게 12권의 긴 책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등장인물들이 나오고 그들 중에는 당연히 아주 악독하고 조선 사람들은 하찮은 벌레만도 못하게 보는 일본인들 그들에게 아부하면서 사실 옆집 살던 한 동네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러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친일 반역자들도 무수히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어떤 형태로든 끝장이 났다, 벌받았다 이런 얘기들은 없어요. 어쩌다 한두 명 사업하다 쫄딱 말아먹었다, 뭐 노름하다 말아먹었다, 신세 조졌다 이런 얘기들은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아, 우리나라는 정말 단 한 번도 반역자를 처단하는 역사가 없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2025년 지금도 이렇게 좀 엉망인 그런 모습이 되었구나. 그 원죄를 누구한테 따져야 되느냐. 뭐 이런 예거에 대한 안타까움도 좀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제가 좀 정확한 워딩은 아니고, 그러니까 들었던 내용 중에서 기억이 나는 부분이 이런 게 있어요. 그 책에서 그 등장인물이 아마 제 기억으로 독립운동가의 아들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입을 불려서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독립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할 일은 친일파들을 처단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같이 이야기하던 여대생, 그러니까 남자 대학생, 여자 대학생이 또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 숫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최소한 20만에서 30만은 넘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자가 너무 많다. 그렇게 다 죽이면 어떡해?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남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일제시대에 우리가 죽어나간 사람들은 몇 명이고 쭉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그들을 처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되돌아서 가지 못한다. 즉 다시 말하자면 뭐냐면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조리 죽여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언제든지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또 똑같은 모습을 보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도 다 죽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게 지금에 와서는 불가능하겠죠. 그 당시에는 가능했을 것 같아요. 프랑스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피해 숙청을 벌였다고 하고 독립한 나라들 중에서 우리나라처럼 반역자들을 처단하지 못한 나라가 있었나 싶어요. 네,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읽고 난 다음에 좀 다른 책을 좀 읽어보려고 제가 좋아하는 추리소설이나 미스터리 장르를 좀 읽어볼까 막 이렇게 뒤져보다가 그냥 한강을 펼쳐 들었습니다. 예, 다시 한강을 통해서 세 번째 조정원 선생님의 이야기 속에 빠져들 것 같고요. 그렇게 또 한 두어 달 이상 가는 긴 여행을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책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제 딸아이가 물어요. 제 딸아이가 2000년생인데 최근 들어서 책에 좀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좀 책을 좀 읽더라고요. 가끔가다 저한테 아빠 이 책 읽어봐 하고 추천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딸아이가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저한테 물어요. 아빠 이 책 괜찮아? 라고 물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랬더니 한번 읽어볼까 싶어서 이렇게 긴 책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데 한번 읽어볼까 싶어서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한 데 뭐였냐면 지금 당장은 읽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금 당장은 읽지 말고 조금 더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그래서 일제시대 그리고 해방 이후 이런 시대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좀 하고 그런 뒤에 마음 단단히 먹고 읽어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제 딸아이가 되게 감수성이 풍부하거든요. 예민하기도 하고 그래서 눈물도 좀 많고 그래요. 그래서 딸아이가 그런 마음 준비하지 않고 이 책을 읽으면 되게 아파하고 힘들어할 것 같아서 그렇게 권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런 얘기도 마지막에는 했어요. 그런데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꼭 한번 읽어봐 라고 말했거든요. 몰라서는 안 되죠. 당연히 알아야 되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읽어봐야 되지만 그냥 편하게 편한 마음으로 쭉쭉 읽다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20대 후반, 30대 초반 그때쯤에 제 결혼 전후였던 것 같은데 결혼했던 직전 이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읽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아마 제가 태백산맥하고 아리랑을 읽었었는데 한강은 못 읽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때 읽었던 기억이 있고 그래서 대략 어떤 내용이다라는 것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백산맥을 읽을 때도 그렇고 이 아리랑을 읽을 때도 그렇고 이렇게까지 힘들고 후유증이 많이 남는 거 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볍게 읽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책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책의 책 소개를 출판사에서 이렇게 해놨어요. 한민족의 끈질긴 생존과 투쟁, 이민사를 다룬 민족의 대서사시 아리랑의 작가 등단 50주년 기념 개정판. 일제 침략기부터 해방기까지의 한민족의 끈질긴 생존과 투쟁, 이민사를 다룬 민족의 대서사시다. 1990년 한국일보 연재를 시작으로 원고지 2만 매에 이르는 장도에 올랐으며 제1부 아 한반도, 제2부 민족혼, 제3부 어둠의 산하, 제4부 동튼 광야의 12권 사부로 구성되었다.
작가가 4년 8개월 만에 집필을 끝낸 이 작품은 1995년 완간되어 해방 50주년의 의의를 더했다. 아리랑은 군산과 김제를 비롯 지구를 3바퀴 반이나 도는 수많은 취재 여행과 자료조사를 거치며 발로 쓰여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 만주 중앙아시아 하와이에 이르는 민족 이동의 길고 긴 발자취를 따라가며 일제 수탈기 소장농과 머슴, 아나키스트 지식인의 처절한 삶과 투쟁을 위대한 문학작품으로 순화시켰다. 일제 폭압에 맞서는 우리 민족의 저항과 투쟁, 그리고 승리의 역사를 부각시켜 민족의 자긍심과 자존심을 회복시켜 준다. 라고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읽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정말 쉽지 않게 읽은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렇게 조정래 선생님의 아리랑을 읽은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남쌤이었습니다.